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한 건데요. 이때까지 미국이 각종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 경고했고 실제로 전쟁이 났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섬뜩한 경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전황을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반격에 허용해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향후 몇 년 이내, 빠르면 올해 가을부터 나토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시도하여 나토의 결의를 시험해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나토의 결의를 시험한다는 것은 나토의 집단방위 체제를 시험하겠다는 뜻과 같은데요.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 단 한 국가라도 적국에 의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나토 회원국 전부 다 무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깨부수기 위해서 시험해본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특히 제한적인 공격의 형태로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 정보당국이 제시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수위가 높은 형태로는 드론을 이용한 영토 침입도 거론됐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을 나토 회원국 영공이나 영토로 진입시킨 뒤 군사시설이나 주요 기반시설 주변을 정찰하거나 제한적인 공격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미 루마니아 등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들은 사이버 공격이나 드론 침투를 넘어서 더 위험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당시와 유사한 방식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군복의 소속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했고, 러시아 정부 역시 초기에는 이들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소속이나 국적을 숨긴 채 무장병력을 국경지역에 투입하고 특정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군사시설 등을 장악한 뒤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토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장병력이 실제로 해당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러시아 정규군인지 신러시아 무장세력인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비정규 조직인지 즉각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공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시간을 확보한다면 해당 지역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보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공격 주체와 의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제한적인 군사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온 이후부터 부쩍 러시아가 유럽을 겨냥한 도발을 자주 하고 있긴 한데요. 당장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봐도요, 최근 1년 동안 러시아가 유럽을 겨냥해서 도발한 나라들을 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독일, 스웨덴, 폴란드입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도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차차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스타트업 방산업체 임원을 겨냥하여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 보안구역에 러시아가 자폭 드론을 보낸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당장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개국에서 최소 144차례 의심스러운 무인기가 목격되기도 했고요. 또 스웨덴에서는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 공작원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 공작원은 스웨덴 정부 내로 침투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작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회에서 분열을 조장하여 국민끼리 서로 싸우게끔 했죠. 그리고 또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으로 진입했고, 폴란드 공군과 나토 동맹국들이 일부 비행체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동부에서는 러시아 미사일이 낙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농경지에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우는 러시아가 틈만 나면 드론을 침투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33차례나 드론을 침투시켰죠. 심지어 5월에는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 지역의 아파트에 러시아군 드론이 공격하여 2명이 다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영토에서 드론이나 잔해가 발견된 사례는 50건에 달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최근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토 국가들이 보여준 대응은 상당히 방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국 영공으로 들어온 드론을 추적하거나 요격하고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이나 의심스러운 물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시행하거나 러시아 영토에 대한 보복 작전에 나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견해를 내놓는 수준에서 대응이 제한됐습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이런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곧바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순간 러시아 역시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토가 지금까지 최대한 확전을 피하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런 대응을 확인하면서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공을 침범하는 수준이었다면 이후에는 나토 영토에 실제로 미사일이나 드론이 떨어진
쓰러지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이 다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대응 수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공격해야 나토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외교적 항의만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면 도발의 강도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공격받을 때마다 방어에 집중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러시아가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군사 행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실제로 어디를 대상으로 이런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여러 외신 보도에서 공통으로 거론되는 국가는 크게 네 곳입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구성된 발트 3국과 폴란드입니다. 이 네 국가는 모두 러시아의 서부 군사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움직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 사이에는 러시아의 영해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이 바로 수바우키 회랑입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좁은 육상 연결 지역으로 서쪽의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동쪽의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발트 3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을 연결하는 육상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이 이 지역을 동시에 압박하거나 장악하려 한다면 발트 3국으로 향하는 나토의 육상 지원 경로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바키 회랑은 유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를 실제 공격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러시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군비 확충을 진행하면서 육군과 포병, 방공전력, 기갑전력 등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점에서 폴란드는 과거와 비교해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상당한 군사적 대응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 한다면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이 낮은 발트 3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발트 3국의 상황은 폴란드와 상당히 다릅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의 병력을 모두 합쳐도 약 4만 5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규모 자체가 작으므로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러시아와 비교하면 독자적으로 장기간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세 나라 모두 대규모 공군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차와 같은 중장비 전력 역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유사시 자체 전력만으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을 장기간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나토가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실제 병력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격이 발생하면 각국이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적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발트 3국처럼 국토가 작은 국가에서는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초기 단계에서 특정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고 주요 교통망이나 군사시설을 통제한다면 나토 증원 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당한 영토를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시나리오가 러시아가 발트 3국 가운데 한 국가를 상대로 매우 빠른 군사 행동을 벌이는 경우입니다. 러시아군이 대규모 병력을 장기간 투입하기보다 국경 인근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움직이고 주요 시설과 교통망을 장악해 현지 정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토가 군사적 지원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미 현재 군사적 상황이 크게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노릴 수 있는 것은 발트 3국 전체를 장기간 점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토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지역을 확보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